안녕하세요. 기초연수에서 인사드렸었는데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또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되게 많이 떨려가지고, 정신없이, 그날 또, 그 전날 코로나 주사도 맞은 상태에서 막 연수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다시 유튜브를 어, 보려고 했었지만 부끄러워서 안 봤고요. 선생님들 입장하실 때 이제 성함들의 정보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보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가가 참 궁금했어요. 오늘 대규모 인공지능 관련된 연수가 다른 곳에서 진행된다는 소문을 6시 반쯤에 들었거든요. 많이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들께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집필한 부분은 1단원과 4단원, 앞단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그때 8월에 연수를 할 때는 수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수를 했고, 지금은 이제 2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수업하면서 이제 제가 뭐 했던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계획서를 작성했던 거, 수업 계획을 작성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연수를 인공지능 기초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1단원 인공지능의 이해,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그리고 4단원 인공지능 영향력과 윤리 부분에 대해서 네, 그냥 교과서 순서대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교과의 성격을 아셔야 되는데, 이제 기초 연수를 안 받으시고 또는 인공지능 이 연수 관련된 연수를 또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교육 과정의 성격과 목표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교과서도 많고 그 다음에 교육과를 이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이 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목표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는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좀 보시는데 일단 인공지능 기초 과목은 이제 중학교 정보를 배우고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의 어떤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위계상 그런 그 수준을 갖는 그런 교과목이고요. 그리고 이 목표 성격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윤리의식, 관련된 윤리의식을 함양하면서 기본 개념과 원리와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소양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이 5가지가 각각의 그 대단원 4개에 녹아 들어가서 이제 성취 기준이나 수준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1단원과 4단원은 이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 그러니까 정의적인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부분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내일, 모레, 그 다음날 이렇게 연수를 해 주실 거고, 제가 이제 5째, 그러니까 4단원 이야기인데, 인공지능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윤리를 실천하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한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성격을 이제 이제 목표에 이제 녹아내고 또 수업 활동에 녹여낼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죠. 수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목표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크게 이제 내용 체계가 4단원, 4개의 단원이고요. 저는 인공지능 이해에서 인공지능과 사회 부분과 오늘은
4단원의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안에 중단원인 인공지능 영향력과 인공지능 윤리, 이렇게 핵심 개념 자체가 중단원명이 되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일반화된 지식이라든지 내용 요소, 또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어떤 기능들을 습득하게 될 건지에 대한 내용 체계가 교육 과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냥 표처럼 되어 있고 뭐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쓱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평가 계획 같은 것을 작성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기록하라고 칸이 이제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수업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교육 활동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했냐면요.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업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지난번 연수에서 보여드렸을 때 선생님들이 이 걸 이렇게 공유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시 수업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초에서 이런 성취 수준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아닌 것을 비교 분석한다. 요 정도가 한 차시, 그러니까 50분 정도의 분량으로 수업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뭐 영상을 간단하게 15분까지는 아니어도 짧게 하나 보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좀 내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멘티미터를 이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개념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서 특성들을 파악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에서 이 수업을 진짜 하려고 했었을 때는 1단원에 대해서 제가 할애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이, 왜냐면 총 34시간 안에 이 4개의 단원, 그리고 이 많은 성취 수준들을 다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수업을 계획해야 되니까 이것대로 찬찬히 나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들이 1년 단위로, 이 단위를 1년 단위로 이렇게 운영하면 어쩌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지금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이제 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밖에 없었냐면, 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그 경기도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3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이 9번, 그리고 1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이 3번, 그리고 2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이 2번, 이렇게 해서 진짜 딱 34시간 수업을 하면서 이 교과서 하나를 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T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인공지능의 이해 파트, 에이전트까지 총 3시간에 이 수업을 다 해야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급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만큼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핵심 성취 기준만 뽑아내어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재구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1단원과 4단원을 먼저 진행하고, 왜냐면 아이들이 이 개념적인 지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실습 같은 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개념에 대해서 또는 윤리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수업에서 아이들이 이런 개념들을 인식에서 뭐 센서, 비전 이런 걸 다 설명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활동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갖고 있는 시간에 이 많은 것들을 다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수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학생들과 이제 거꾸로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수업을 하려고 하면 제가 수업에 대한 모든 영상을 다 찍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럴 시간은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유롭게 제가 이제 수업 계획으로 이제 수업 성취 기준에 대한 이 활동 또는 핵심 개념으로 이제 교과의 내용을 쭉 뽑았고요.
그리고 1단원의 이제 부분은 이제 묶어서 하나로, 그리고 에이전트 부분도 하나로, 그리고 뭐 윤리 부분도 하나로, 이렇게 한 차시씩, 그러니까 이렇게 두 주제를 1시간에 이제 각각 학생들한테 주제별로 10분 정도의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학생들, 저희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서 그 단톡 같은 데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단톡에 올리고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부분들을 다 쭉 지나왔고요.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 지금 딥러닝 설명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진행할 때 또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지?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평가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기도 하지만 이거 어차피 성취기준 ABC, 제가 봤을 때 1학년에 편제되어 있는 학교인 경우에는 GP를 보는 게 좋겠지만 3학년에, 저희는 거의 3학년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또는 그 클러스터, 여러 학교 묶여가지고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에는 수행 100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행 100으로 평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3단원의 기계학습 프로젝트를 35점으로 잡고, 아까 주제별로 쭉 발표를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25점. 그리고 발표를 그냥 단지 뜩 올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마다 토론을 할 수 있게 질의와 응답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요. 요 부분도 이제 점수화하고, 그리고 배움 일기 작성해서 그것도 이제 점수화하는 것으로 해서 수행 10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기계학습 프로젝트도 실습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걸 탐구 보고서로 작성해서 이제 발표까지 할 거고요. 아직 하지 않지만. 그리고 주제 탐구도 주제를 잘 표현했는가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잘 핵심 개념을 포함하고, 제가 막 이렇게 검정색 글씨로 아까 막 표시했던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주제 표현이나 영상을 만드는 부분도 체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서로 이제 피드백,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피드백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을 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 토론이라는 게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면 좋겠지만 또 그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수업 시작할 때 영상 본 것에 대해서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또는 그 톡에 이제 피드백하는 것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이제 점수화하고 있죠. 그리고 배움 일기는 이제 매 시간마다 배움 일기를 작성하는 것하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요런 정의적인 부분도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함께 넣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계획을 세우실 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일단 제가 계획했던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수업을 해보니까 교과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 3단원 진행할 때 실습이나 체험이나 할 수 있는 예제들이 교과서에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할 시간이 없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남상수 선생님 맞습니다.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인공지능 기초 교과는, 네, 먼저 인공지능 기초 배우고 정보하고 프로그래밍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초는 ABC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교과서에 어 뭐라고 하죠? 우리 텍스트 코딩 형태로 어 데이터 분석, 기계학습 이런 거를, 데이터와 기계학습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저희가 계속 교과서 집필하는 동안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저희 교과서는 오렌지를 쓰고 있는데, 여튼 어렵게 코딩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데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라서 남상수 선생님처럼 이렇게 편대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교과목 하나 넣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3학년에 프로그래밍 선택 과목 하나 넣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희도 고등학교 2학년이 정보를 배우고 있는데, 제 소원도 전체 학생이 전부 다 1학년 때 인공지능 기초를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조금, 정보랑, 예, 기초랑, 예, 좀 수준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공하지 않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다 배우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과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인공지능 이해를 할 때 제가 지금 어디지? 삼성 SDS에서 하는 브라이틱스 AI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이제 대규모의 학생들은 아니지만 15 정도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뭐니? 뭐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고 학생들이 어떤 지점에서 오개념을 갖는지도 좀 살펴보는 그런 걸로 제일 처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게 이제 1단원의 인공지능의 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의 개념, 특성 뒤에 나오는데 사실은 앞에다가 쓰고 싶었어요. 근데 교과서의 배치상 앞에다가 이런 활동을 확 넣을 수가 없어서 뒤로 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지금 현재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중학생들이야 막 자유롭게 말을 하지만 고2쯤 되면 말을 안 해요. 저도 수업을 하면 정말 착하고 그다음 선생님에게 협조적인 학생들만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이야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쓰게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손으로 쓰라면 힘드니까 우리는 컴퓨터실이 있고 또 요즘엔 AI실이라고 해서 크롬북 같은 곳에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수업하시면서 패들렛이나 이렇게 쉽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에다 올리면서 서로 이야기를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나누게 하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인공지능 개념 이거 할 때 진짜 수백 번 고쳤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심리학책도 찾아보고 철학도, 과학도, 그리고 저희 정보과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찾아봤는데, 지능도 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인공지능 자체도 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그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연구 방향 자체가 다 달라져서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인공지능은 띵띵띵띵띵띵 하는 뭐뭐뭐뭐이다. 이렇게 딱 하고 그 어떤 개념을 막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의를 해야지 이걸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의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좀 열어놓은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리고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방향도 다르다.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지능,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을, 인간의 지능 전부 또는 일부를 기계로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 또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좀 인간적인가 아니면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고의 영역인가 또는 행동의 영역인가에 따라서 좀 나누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은 인공지능의 어떤 특성을 크게 중요시 하는가로 나뉘어지면서 각각의 발전 방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다른 교과서에는 제가 여러 교과서를 살펴봤는데요. 특성 부분이 굉장히 다 달랐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좋은 말씀하시기 좋은 스타일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왜냐하면 여기는 이 부분은 딱 뭐라고 하죠? 명확하게 누군가가 딱 정립해 가지고 이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 편한 형식으로 가면 좋지만, 저는 좀 이 부분을 열어놓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요 정도에 닫혀 있지만 학생들은 좀 더 이렇게 발산적인 사고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인공지능, 그래서 연구 분야가 요렇게 다양하다. 인식, 지각, 학습, 추론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단원에서 중요하게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아닌 것을 구분하라고 하는 그런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비교, 그러니까 차이를 아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한번 학생들한테 체크해 보게 시키는 거죠. 인간과 인공지능 중에 누가 더 이 부분을 잘하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체크해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정답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이 체크하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창의력이나 문해력이나, 근데 그냥 창의력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 옆에 있는 설명들도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 그래, 이거는 인간지능이 좀 더 잘할 것 같아. 이렇게 계산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공지능이 더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이요. 뭐, 기억 능력, 이것도 좋지만, 나중에 여기 밑에 공간 지각 능력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상황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능력, 사람 같기도 하지만, 기억이랑 관계가 있을 거니까 이건 인공지능이 잘하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지능의 영역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일단은 창의력은 인간이 우세하다고 하지만 창의력의 어떤 그 부분으로 대표되는 부분으로 미술이나 음악 같은 이런 영역도 인공지능이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건 누가 우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인간이 더 잘하는 부분과 인공지능이 잘하는 부분들이 좀 나뉘어질 수도 있으니 서로 협력적으로 네,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도록 선생님들이 수업이 진행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과정도 다르고, 그리고 또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다른지는 좀 이렇게 체험해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스피커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질문을 해보고 답을 들으면서 올바른 답과 그렇지 않은 답들을 체크해보면서, 아, 인간은 이런 부분을 잘하는구나, 인공지능은 이걸 잘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도 일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되게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거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요. 보고 있으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도 잘 이해를 일반적인 자동화 부분.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코딩해서 만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형태가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 어떤 결과를, 그러니까 뭔가 베이스는 있죠. 그리고 이건 지식 기반 인공지능이고 학습 기반 인공지능인데, 이 학습 기반 인공지능이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머신러닝 때문에. 그런데
지식 기반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도 있다라는 거를 같이 또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 게, 2단원의 추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식 기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브라이틱스 AI 그 수업을 할 때는 되게 간단하고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머신러닝만 이야기하면 됐거든요. 기계학습만 이야기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과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초라고 하는 교과는, 네, 학습 기반 인공지능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아닌 것을 비교하는 이런 활동들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자동 검색 기능도 있지만 그림을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도서에 뭐 이런 식의 어떤 예시들을 쭈루룩 주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아닌 걸 비교해 봐, 이런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비주얼 싱킹 같이 학생들이 그 컴퓨터가 아니라 손으로 뭔가 활동하는 걸 이제 실제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모든 이 함께 협력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기를 원하시면 요런 수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큰 종이에요. 그러니까 A4 종이 작은 거 하나가 아니라 큰 종이에 파이처럼 4조각으로 나누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한 명, 뭐 4명의 친구들이 뭐 5명이면 파이 조각을 5개로 나누면 좋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인 것과 뭐 아닌 것을 비교하는 활동들을 여기다가 할 수도 있고, 또는 인공지능의 예시 같은 거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안 하고 사람이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또 의외로 그림 그리고 또 옆에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서, 네, 서로 피드백하면서 이런 걸 잘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19페이지에 나와 있긴 합니다. 활용 사례도 이제 폰에서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개인 맞춤 형태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온다는 것을 학생들도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외로 저는 이게 좋았거든요. 제가 저번에는 이제 해보기 전에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요거를 이제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들을 정리해 보았더니, 네, 사회 변화 찾기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공지능 관련된 건 지금도 새로운 것들이, 이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영역별로 제조와 물류, 교통, 의료, 건설, 환경, 예술 이런 영역들을 쭈루룩 만들어 놓고 학생들한테 여기 들어와서 그 뭐죠? 저걸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하나씩 갖고 와라. 조사해라. 그리고 조사를 다 해서 하나씩 하나씩 붙여놓고 어떤 사례인지 발표를 하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같은 거를 또 찾아오기도 하고 하긴 했지만, 여튼 이렇게 주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빈칸, 여기 좀 빈데 하면 건설 좀 찾아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지만, 검색에서 찾아지는 양으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조와 물류 쪽에서는 어찌되었던 간에 데이터가 많고, 환경 부분에서도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의료에서도 역시 많았고요. 또 이 부분에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라고 했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보고 제일 끝에다가, 저희는 뭐였죠? 배움 일기에다가 정리하기는 하지만, 요 부분에다 댓글을 쓰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생활이 어떻게 변했을지 뭐 다시 생각을 써라. 댓글에다 한 3개 이상은 댓글을 달아라. 이렇게, 네, 뭐라고 하죠? 그, 피드백 같은 걸 하면 조금 더 수업이 이제 저는 조금 바빠가지고 요 정도까지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3명이 수업을 하는데, 예시를 찾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수업 시간이 엄청 많이 가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이 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학생들한테 뭐 책에 있는 페이퍼도 좋지만 그냥 지금도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찾고 그다음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는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이제 인공지능과 직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직업의 변화를 알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보고 그리고 관심 직업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를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고 저는 결론이 그래서 인공지능이 뭔가 위협을 하니까 왜냐하면 일자리를 위협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려 속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협력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의외로 이 사회가 그런 것들을 자꾸 푸시하니까 그렇겠지만 그 본인의 그 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로, 그 대학교 진학 이런 것도 있지만 직업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인공지능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지 아예 뭐 연구개발 파트가 될 건지 아니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서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인공지능 기술이나 서비스를 활용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포커싱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행평가 자체를 뭐 직업의 변화와 인공지능 이렇게 주제로 해서 실제로 얘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한 거죠. 1학기 때 인공지능에 을 넣어서 네, 원래는 정보과학 기술이었는데 이걸 인공지능 기술로 살짝 바꿔서 이건 정보에서 했던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막 찾아보면서 왜냐하면 이건 정보니까 뒤쪽에 뭐 인식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의 핵심 원리나 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쭉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걸 한번 찾아서 조사하고 내 직업하고는 어떻게 관련될지 그런 걸 한번 설명해 봐라. 그래서 논술식으로 이렇게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건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페이퍼들을 마치 무슨 진로 시간처럼 하긴 했는데요. 결론은 뭐였죠? 저기로 끝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영향력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제가 그 수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흩어져 있는 아이들한테 과제를 제시하거나 내용을 안내할 때 제일 그냥 체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모둠을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모둠들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협력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아까 이렇게 사례를 찾는 건 개인 활동이었고 지능 에이전트를 분석하는 건 모둠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 뒤쪽에 있는 부분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연수를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평일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연수를 들으시는 분들은 역사를 학생들이 한번 쭉 훑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좋다고 이야기를 저도 어디 연수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4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이제 카드 섹션처럼 이걸 해보고 싶었는데, 요거를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는 언제 하든 이걸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창의융합 프로젝트로 1단원 끝에 요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채용 공고예요. 2040년 채용 공고. 그래서 왜 우리는 지능 에이전트,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사람과 누가 채용될지, 뭐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CEO라면 어떤 사람들을 뽑고 싶은지 또는 어떤 에이전트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포스터들을 활용해서 금방 뚝딱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내용만 딱 서면. 그래서 모든별로 학생들이 이건 캔바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미리 캠퍼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미리 캠퍼스는 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캔바는 여기 공유 링크 걸어가지고 다른 친구들 쭉 불러오면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이제 약간 뭐라고 하죠? 배운 지식을 좀 실제화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학생들한테 활동을 해. 그러면 이제 막 질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시간 이제 쭉 가야 되니까, 생각보다 1단원도 길게 운영하면 정말 길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량이겠구나. 실제 수업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적 영향도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제가 그거 찾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 인공지능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편향성도 보고, 그리고 이제 모랄 머신을 체험하고, 그리고 윤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이런 활동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쇄 말고요. 윤리 부분입니까? 네. 제가 막 정신이 없어서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뭔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이미 보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 이제 일단 읽어오고, 또는 책을 읽지 않아도 내용에 대한 이해는 하고 오는 것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윤리적인 부분이라서 문제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만 좀 가지고 와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각각의 목차별로 그 성취 기준과 그 다음에 수업에서 핵심 티칭 포인트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는 어디 제가 딴 데서 뭐라고 하죠? 만든 건 아니고요. 사회 과목에서 수업을 그렇게 진행하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선생님이 계셔서 그 수업 발표하는 걸 듣고, 이거를 우리 인공지능 기초에다가 저도 뭐라고 하죠? 거꾸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제가 했던 이 수업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생각나서 더 좋은 수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향력에서 중요한 건 아까 친구가 말했듯이 사회적 문제와 그리고 편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큽니다. 근데 이 영향력을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설명하는 건 진짜 별로 의미 없는 일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패들렛을 이제 저는 또 연수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패들렛에다가 아까 그 사회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부분들을 쭉 나왔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좋아진 점은 무엇이고, 순기능은 뭐고, 역기능은 뭘까? 이렇게 그 부분 갖고도 또 그냥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고 준비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단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이야기 하다 보면 너무 좋은 점만 또는 너무 안 좋은 점만 양극단으로 갈려져서 이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더 이상 발전을 안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는 이게 무슨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데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부터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하긴 하죠. 사회적 문제 활용하는데 해결하는데 활용이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부분은 언젠가 어디선가 다 한 번씩 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수업해 보니까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어 그죠. 16년부터 2016년인가부터 어 엑스프라이 그러니까 AI 구포라고 해서 이제 뭐라고 하죠? IBM 왓슨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어떤 챌린지 같은 게 있었는데 어 그 수채를 찾아내는 음 뭐라고 하죠? 네, 살충제 살포 시기를 맞추는 최적화하는 AI 모델을 구축한 이 팀이 이제 최종 우승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괜찮지만 괜찮나요? 모기가 왜 최근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말라리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라리아를 옮기는 그 벌레들을 미리 적당한 시기에서 살충제를 적당히 뿌려가지고 네, 죽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이제 활용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저쪽에 우리 3단원에서 데이터 기계학습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걸 이제 이렇게 글로벌한 어떤 사이트에서도 일어나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데이콘이나 이런 곳에서 대회가 열리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도 이제 뭐 조건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 대회들이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인공지능 영향력 파트는 기계학습 수업할 때 같이 함께 쭉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여러 가지 사례들에 그걸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 입으로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이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로 네, 우려되는 점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교과서 201페이지예요. 이건 저번에 저 연수할 때 누군가 질문을 하셨었는데 다 더하면 이제 100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 인원들을 퍼센테이지를 하면 100이 안 되는 게 아니라 100이 넘죠. 그래서 이거는 한 명이 이제 여러 개를 중복 체크한 데이터였거든요. 근데 보면 앞에 있는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우려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어떤 비율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요. 그리고 뒤에 두 개는 전문가들이 좀 더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신기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서 인공지능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통제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 이런 우려나 또는 대량 실업이 발생할 거야. 사람들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다 빼앗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테러나 해킹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은 일반인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컨대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극적으로 잘 이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전문가라는 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클 거로 예상돼.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가 이제 유리한 그런 집단들이 좀 더 많은 부를 차지할 수 있게 되겠지. 사회적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이로 인해서 발생할 거야 라는 우려들이 더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극적인 어떤 우려들도 물론 사실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또 사회적인 합의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인지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야기를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개인정보가 침해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실제로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많은 역기능 때문에 인공지능 발전을 그만해야지, 뭐, 하지 말아요. 뭐, 좀 이렇게 장난꾸러기 같은 학생들은, 하지 마. 이거 뭐, 좀 이렇게 계속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너무 위험하니까 안 만들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좀 두면서 한번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존 헨리라고 하는, 미국인인데요. 이 사람은 70년대에 그 해머질, 그러니까 그 돌 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래서, 근데 1870년이었는데요. 뭐라고 하죠? 드릴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동화된 드릴, 드르륵 해가지고 돌을 뚫는. 근데 그것들이 생기면 뭐라고 하죠?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기계하고 사람하고 시합을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합을 한 거예요. 1박 2일 동안 돌로 된 이 터널을 뚫는 건데, 기계하고 사람하고, 그 돌깨기 시합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사람이 이겼다, 1, 그 다음에, 기계가 이겼다, 2,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네, 다 알고 계시군요. 아, 1로 하시는 분도 있죠. 네, 여기, 사람이, 이 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겼대요. 저는 이거 듣고, 와, 그러면서 저 혼자서 막, 그렇지, 저도 사람이니까, 막, 역시, 이렇게 했는데, 역시가 아니라, 그, 직후에 그 대회가 끝나고요. 바로 이 사람이, 네, 죽었어요. 바로. 그래서 사람이 이겼지만, 체력적으로는 안 된다는, 그쵸. 그래서 이게 무리하게 우리가 기계하고 대결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붉은 깃발법이나 러다이트 운동은 선생님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자동차가 생겼지만 마차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간 깃발을 든 사람이 이렇게 자동차의 앞에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그 속도밖에 못 움직이게 하는 뭐 그런 거, 적기조례 뭐라고도 하던데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그 속도를 늦추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러다이트 운동도 네,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인공지능 발전을 멈추는 게 많은 우려되는 역기능으로 인해서 멈추는 게 옳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이, 그럼 하지 말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극단으로 가는, 네.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1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맞는데, 각각 다 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인공지능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인간이 설명 가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편향성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뭐죠? 기계 학습 할 때 그 학습되는 결과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외국 사례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역사적 편향 요거 부분은 좀 바로 검색해서 볼 수도 있지만 여튼 이 부분들은 이제 실습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편향이라는 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편향성이 발생하냐면 처음 데이터를 선택하고 수집하고 분류하고 사용할 때 불공정한 그 기준이 개입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현실 세계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일부만을 반영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편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페이 같은 또는 이루다 같은 그런 사례들을 챗봇의 사례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편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우리는 사회적 차별 데이터 선정할 때 그 차별적인 데이터가 들어갔다 라든지 또는 저는 이번이 제일 우려스러웠는데 역사적으로 쌓아온 암묵적인 편향 데이터가 들어갔다. 그래서 편향된 결과가 나오는 그리고 데이터 양에 따라서 양이 불균형해서 잘못된 그 결과가 나오거나 오래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 편향이 발생한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았고 이제 각각의 그 예들이 이렇게 교과서에 사파로 처리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편향 부분을 네, 이렇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양과 질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때 편향이 발생할 수 있고 데이터를 선택할 때도 편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데이터의 그 질이나 양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만약에 뭐 남성, 여성 데이터라고 하면 남성은 10개의 데이터인데 뭐 여성은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결과들을 보면서 편향성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들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바로 실습하면서 이런 편향 때문에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특히 제가 그 실습할 때 그 암 관련된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병이 발생한 사람의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전부 다 건강할 것으로 다 이제 결과를 아웃풋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나중에 살펴보았더니 걔가 데이터의 그 양의 불균형 때문에 편향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실습하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함께 이야기해 볼 것은 그래서 편향이 없는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알고리즘 자체가 학습에 사용되어진 알고리즘 자체가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지점 그리고 기계 학습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 자체가 사회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역으로 가서 사회 자체가 공정해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역으로 이렇게 공정한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그 데이터 자체도 공정해야 되니까 그 암묵적인 편향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7시 59분인데요. 뒤로 넘어가면 네,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뒤에 윤리랑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랑 실제로 그 뭐죠 모랄 머신 같은 거 해보면서 좀 천천히 네, 진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쉬시고, 그 다음에 8시 10분부터 다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좀 제가 말씀드리다가 잘못 말한 게 있으시면,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네, 말씀드리도록, 정정하거나 또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이 금방 지났습니다. 네. 이제 뒤에 4-2 단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연수가 어쩌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내일,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 진행되는 연수는 엄청 빠르실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실습하는 부분들을 네, 선생님들이 뭐 함께 짧은 시간 동안에 막 따라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쉬는 시간도 우리 막 질문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끝내보는 방향으로 네, 하겠습니다. 자, 윤리 부분이에요. 윤리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보다 스스로 학생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인 쟁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윤리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 그러니까 사생활이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런 거 괜찮을까? 이런 부분이죠. 저는 인공지능 윤리 쟁점을 이제 수업 시간에, 저는 인공지능이 우리 학교에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윤리과에서 토론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론 대회 주제를 이걸로 좀 해주세요 하고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어차피 주제를 선정하고 요즘에 인공지능에 사람들이 모두 다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채택해 주셔서 네, 인공지능 윤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이제 공공적으로 공공연하게 토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수업이 있다면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선생님들도 섬뜩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게 과연 내가 선택한 게 맞나? 내가 선택이 되어지도록 유도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러니까 네, 적을 막는 그런 군사용 인공지능 군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남학생들은 군대에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 이제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걸 담당할 수 있는 그 로봇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 이제 군대를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사람을 해치는 로봇을 개발하는 건 괜찮은가? 그럼 로봇이 사람을 해치는 건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건 안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의료용 로봇도 그러합니다. 어떤 어, 그 인공지능 의사가 결정을 했는데 그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될까? 인공지능이 책임져야 될까? 이런 책임의 문제 등등 다양한 윤리적인 쟁점들이 존재하고 그 부분을 하나 이제 뽑아서 아니면 선생님이 선택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우리 반은 뭐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까? 이렇게 학생들한테 선택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왜 학생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게 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방학 때 그 다른 교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학생 맞춤형 수업, UDL이라고 하는데, 차별 수업이라고 했나? 하여튼 영어라서 어렵긴 하던데요.
그런 학습 방법에 대한 이제 연수 같은 걸 이제 공부 같은 걸 했는데 그때 이제 주어지는 걸 그대로 이제 수행하게 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수준, 관심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테니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선택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학생 더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었거든요. 제가 왜 또 그걸 뼈저리게 느끼냐면 정보는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게 되니까 학생들한테 "이 교과목이 반드시 필요해."라는 걸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 뭔가 어필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과목들 모든 직업에도 이게 필요하고 뭐 다른 영어나 수학처럼 "베이스 지식이 될 거야. 미래에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 그리고 문제 해결에는 이런 이런 방식들을 적용할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은 다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저녁에 온라인으로라도 듣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거를 해야 해."라고는 말을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이걸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툭 던지면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감 있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요즘에 계속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개를 뿌려 놓고 그중에서 "니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해 봐."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딜레마는 어떤 선택을 해도 윤리적이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윤리 시간에도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공리주의적, 의무주의적 이런 말을 알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우리 학생들은 공리주의적인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일까?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너무 이제 정말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했는데 여튼 이런 두 가지 이제 접근 방법이 있다고 윤리 쪽에선 이야기하고 있고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본 모든 교과서에 다 자율주행차의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모럴 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럴 머신 왜냐하면 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실이 아니라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뭔가 실습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습한 결과를 가지고 뭔가 체험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이제 모럴 머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상황들을 각각각 이제 교과서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논의를 해 봐도 좋겠지만 이게 딜레마 상황들을 제가 따다닥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모럴 머신을 해 보고 그걸 하면서 어떤 게 어려웠고 또 어떤 게 쉬웠는지 그리고 우리 집단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은지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그냥 한번 해볼 땐 아무 생각 없이 다 뭐 이거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근데 여기 패들렛에 들어오시면 제가 요 사이트를 올려 놨고 이 패들렛은 뭐죠? 이거 크롬으로 들어오셔야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쉽게 선택을 했던 부분이랑 가장 어렵게 "이거는 너무 선택하기 어려웠어." 둘 중에 하나를 그거를 좀 캡처하셔도 되고 말로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함께 공유하면서 네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아마 한글화 해 놔서 한글로 뜨는 것 같은데 영어로 뜨면 한글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어로 뜨거나 영어 맞죠? 네. 이거를 한국어로 하면 한국 친구들도 워낙 많이 하고 있어서일까요? 우리나라 언어도 딱 있어서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 이상한 내용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지금은 그냥 시작하기 눌러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설명을 아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으면 요약 보기를 눌러서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해골처럼 생긴 게 있는 그려져 있는 이 사람들이 죽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저기 한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가다가 타고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건지, 이제 자율주행차인 거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죠. 네, 그 선택을 하는 건 그냥 이 사진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돌아가고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13개의 케이스를 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다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이전으로? 네,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네요. 아까 그거 좀 쉬웠는데. 그럼 글로 써야 되겠네요. 아니면, 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얘가 죽거나, 또는 사람이 죽거나, 무인 아무도 안 타고 있네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쉬운 선택들은 어떤 걸 선택했었는지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면 이렇게 뭐 비만 남성 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한번 쭉 가볼까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22분이니까 한 25분 정도 해서 27분 정도까지 한번 해볼까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쌤들도 해보세요. 자, 보시면 가끔 빨간불일 때 건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어렵네요. 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거 결과 나오면 끄지 말고 갖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쉬운 선택, 가장 어려운 선택,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이게 또 랜덤에서 방금 전에 했던 거 또 다시 한다고 또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애들이랑 시켜놔도, 어, 옆에 짝꿍하고도 다른 걸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 패들렛 플러스 눌러서 그냥 사진, 그냥 컨트롤 V 하면 그냥 붙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쓸 걸 그랬나요? 이름을 쓸까요? 그럼 앞에 있는 부분들을 작성하기 어려웠으면 가장 많이 살려준 캐릭터. 이거나, 그다음에 가장 많이 희생된 캐릭터. 이런 것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댓글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 새로 올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아, 나도 이랬어! 라고 하면 이렇게 투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3 이렇게 댓글 추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저는 가장 많이 살려준 캐릭터가, 뭐, 저는 남성이네요. 남자 성인이고, 가장 많이 희생된 사람이, 음, 가방을 든 여성이네. 아, 맞아.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올리니까 더 좋네요. 역시.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같이 이 결과를 좀, 이렇게, 옆에 친구는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음, 이거 제가 한 게 아닌가요? 저는 가장 많이 살려준 캐릭터가, 그래서 빨리 하는 사람 몇 명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댓글로 투투투 남겨봐. 이러면 의외로, 네, 저도 동물을 많이 죽인 것 같은데, 의외로 제가 그때 생각 없이 막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동일한 인원수인데 아이와 어른이 같이 있는데 성별이 다르다. 신호등은 녹색이고, 이를 살리냐, 여성을 살리느냐가 문제가 어렵다. 아, 둘 다 녹색이고 남성, 여성 둘둘이 있었을 때 어디를 살리는지 어려웠다. 네. 그래서 이제 선택이 어려웠던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토론을 해볼 거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민 상황을 이제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걸 한번 진짜 실제로 이게 별것 아닌데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누구 사망 이렇게 해골이 따다닥 붙어 있으니까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할 때마다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하고 저기를 해보고 그러면 우리 같이 우리 반에서 토론을 할 주제를 여기 가장 어려운 선택에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상 그런 쪽에다가 이제 학생들을 던져놓고 그리고 체험을 한번 해보고 고민스럽게 만든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제가 회전목마 토론 방법은 이제 다른 교과목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거, 이제 수업, 뭐죠? 우리 수업, 공개 수업을 갔는데 이렇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업 나눔, 평가회 이런 데 갔었을 때 그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이 토론을 할 때, 네, 뭐, 누군가가 승리하는 토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 다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토론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이거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업을 나눔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저 또 실습이 편하거든요. 실습 그냥 쭉 주제별로 데이터 찾고 이렇게 실습해 나가는 게 훨씬 편한데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아까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상황을 하나 학생들이 제일 힘들었다고 하는 게 뭘로 할지 투표를 따다닥 한 다음에 그래 그럼 이걸 토론해보자. 그러면 활동지에다가 이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적어보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 활동지도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살짝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무인 자동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A, B. 회전 목마 토론은 이렇게 딱 두 가지 결정이 되는 경우를 토론하면 좋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이 사례였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나는 무인 자동차는 A를 선택해야 된다. B를 선택해야 된다. 정할 수 없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유들을 들어보는 거예요. 윤리적은 빼는 게,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왜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목적입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기 생각을 적는 시간을 좀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코로나니까 사실 학생들이 만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돌려서 학생들이, 여기에 앉는 거예요. 이쪽 편에.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는 스타일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 친구가 들릴 것 같아서 두 칸씩 뛰어가면서 이제 돌면 된다고 했고, 이거는 그냥 바로바로 옆에 칸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냐면, A줄, B줄 이렇게 나눈 다음에, 뭐 왼쪽에 있는 줄 학생들이 먼저, 상대방한테 말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말을 하는데, 뭐 길게 말할 건 아니고요. 나는 선택 A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B에 있는 친구들은 의견을 잘 듣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학습지에 기록을 하는 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위로 얹어지지 않네요. 네. 그러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B 친구들은 계속, 자리를 옮겨가고요. 그럼 듣고 나서 메모를 이제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여기 자리에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친구는 또 들은 거에 대해서 나는 그 의견에 뭐 동의해 또는 동의하지 않아, 아니면 이런 이유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B 친구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A 친구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 돌아서 자기 자리에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역할 바꿔서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론을 쭉 진행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학생들이 이 칸을 완성하게 됩니다. 방법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딱 한번 보면 되는데, 그 회전 목마 토론, 이거를 그 뭐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특이한 방법이 아니라 토론의 한 방법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냐면, 토론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자기 입장과 같았던 주장 중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이제 좀 정리해서 발표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혹시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가 내 생각이 달라졌나요? 선생님들 생각에 무인 자동차는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너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거는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윤리적인 부분에서 무인 자동차, 그러니까 모럴 머신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죠?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그 사이트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활용했을 때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고민이 좀 짧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이제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 온라인 수업이어서 이걸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인공지능 기초 과목이 생기면 그때 이 수업을 꼭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정보 시간에도 이제 토론 부분들을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의견들을 좀 들어보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지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PNCT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 개발자, 사용자, 운영 관리자가 모두 책임과 그 다음에 공정성을 가져야 돼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윤리적인 기준이 이렇게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있지만 이거 말고 학생들한테 윤리 기준을 한번 함께 정해볼까? 왜냐하면 그 앞쪽에서 계속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뭐 이렇게 딜레마 상황, 그 다음에 역기능,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회에 잘 유용하도록 이용하기 위한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기준들을 좀 정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네, 활동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예 무슨 뭐라고 하죠? 이런 사례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책임물은 도대체 주체, 3주체 중에서 누구한테 있을까를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미흡했나,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책임을 묻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책임을 이 사람,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책임을 묻게 된 사람한테 반론해 보라고 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점을 보완해 드릴 될지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활동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성취해야 되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들을 잘 학생들이 이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예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각각의 어떤 방법들, 그다음 스킬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수업을 해본 부분도 있고 또 해보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실은 수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럽긴 한데 일단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역할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편향성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안다. 아니, 이거 아닌가요? 네, 사회적 순기능, 역기능이죠. 그리고 윤리 파트에서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은 논의해야 되겠네 라는 필요성을 학생들이 아는 거죠. 그리고 구성원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두 번째 학교에 그 우리 활동지에 나와 있는 마지막 활동지에 나와 있는 그 활동도 괜찮을 것 같고 또는 또 기준을 함께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네,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역시 말이 많아서 그렇게 잘 안 됐고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 켜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으로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죠?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부분을 박보림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수업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지도서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도서를 쓰고 나서 수업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작성했던 그런 페이퍼들이거든요. 수업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학생들을 주제별로 나눠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근데 네. 아마 저도 잘 모르지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기초 연수에서도 제가 그때 그 뭐죠? 한글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자료들이 있었었는데, 그, 시마스 홈페이지에 약 공유를 해 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요. 맞아요. 티칭쌤 사이트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네. 선생님들께서, 음, 네,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념 윤리 이쪽 부분에서 실습해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 개념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아닌 것 이런 거를 체험하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뭐 휴대폰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기능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활동들이 있을 것 같고 어, 제가 실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지 못해서 일사단원은 실습 부분은 아니잖아요. 실습은 정말 2, 3단원에서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실습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되어져서 정말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그 수업하려고 계획을 올려놓은 것 중에 못한 게 진짜 많거든요. 이건 2단원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저는 1, 2만 하라고, 1, 4단원만 하라고 해서, 영향력에 대한 활동지도 이제 뭐, 영향력에 대해서, 니네가 한번 뭐 이런 거 작성해봐. 아, 이미지를 복원하는 기술을 한번 체험해 볼까? 그리고 나서 이런 걸 한번 적어 볼까? 이런 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여기 엔비디아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면 얼굴을 쓱 지우면 이렇게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뒤에 배경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해보면서 학생들한테 어,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긍정, 부정 영향은 뭘까?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살짝 실습해보는 뭐 그런 일들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편향성 활동지도 이것도 편향성도
할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주고 한번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니네가 한번 정리해 볼까? 이런 것도 하고 좀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실습이 아니군요. 모랄 머신 체험하기. 이거 실습 요 정도였어요. 진짜 실습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원리와 활용에 들어가 보면 수업에 사용되는 여러 사이트, 제가 수업에 쓰려고 너무 많아서 3시간 동안에 이런 데 들어가서 하나씩 다 해보는 거를 이제 다 해보는 건 아니고 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탐색 추론하고 관련된 사이트들도 이렇게 많아요.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만 정리해 봤는데, 그리고 여기 뭐죠? 추론 활용 이렇게 관련된 이건 다 교과서에 있는 책이 이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습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치만 막 실습만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말로 이게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정리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참 빠듯하다는 내용이 이 교과의 내용이 참 많구나. 내용 요소가 정말 정말 많구나.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까지 깊이 가르쳐야 하나. 저는 그게 진짜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 부분을 연수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실습이나 이런 게 훨씬 정보교사들은 쉽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고민이 되고 또 학생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거를 경험하는 걸 제가 눈으로 봐야 할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해보시고 좋은 방법 있으면 저도 다음에 연수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연수에 제가 이제, 어, 음, 학생이 되어서,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남은 저녁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